하고 절인구 선생님한테 추천 종목 잠깐 걸로 그렇게 하도록 이미 하겠습니다. 지름길로 가네. 이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2시간 강의 듣고 그래서 뭐 사야 돼요? 이렇게 묻는 분들. 이게 가장 큰 문제. 제가 예전에 주식 격언 중에 얘기했어요. 사는 거는 기술이고 파는 건 예술이라고 했는데 네. 사는 거는 전문가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파는 거는 고수가 없어요. 이건 초보자고 워렌 버핏이고 누가 와도 누가 가장 그 제일 좋은 시점에 팔았는지는 그렇지, 무당도 모르겠지. 완전 운이에요. 운빨이에요. 왜냐하면 대표적인 사례로 예전에 그 2000년 닷컴 버블 시절에 사람들이 정말 쳐다도 안 보던 게 먹는 주식. 관심도 안 가졌습니다. 먹는 게 뭐 팔아봤자 뭐 하냐고 했었을 때 그때 음료수 회사 뭐가 있었는데 7만 원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닷컴 버블이 꺼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좀 이제는 좀 정상적인 주식을 해보고 싶다. 실제로 돈 좀 벌어오는 게 뭐가 있나 했더니 음료수 회사 보인 거예요. 투자가 붙었어요. 단기간에 14만 원이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훌륭한 전설적인 투자자라 불리시는 분이 평생 후회하는 게 뭐냐면 그거를 14만 원에 다 팔았대요. 그 뒤로 1년 뒤에 84만 원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12배 오르는 건데 본인 입장에서는 2배 올랐으니까 됐지. 충분히 수익 났네. 다 팔아 이랬던데 알 수가 없었던 거고 그 뒤로 또 어떻게 됐냐면 그 뒤로 5년 뒤에 150만 원을 넘었어요. 그 뒤로 다시 또 어떻게 됐냐면 그 뒤로 8년 뒤에는 300만 원 가까이 갔습니다. 7만 원짜리가. 코카콜라? 우리나라 거. 우리나라 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투자에서 매도에는 진짜 고수가 없다. 맞죠. 그래서 버핏도 그러는 거예요. 안 파는 전략을 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는데 내가 어떻게 파냐. 그래서 이제 투자에서 이제 누군가에 묻는 거는 굉장히 이제 불안한 게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에 팔아야 되는데 근데 나도 몰라요. 같이 몰라요. 근데 나는 그래도 공부를 해서 이 기업에서 알고 파는 거랑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랑 불안감이 완전히 다르겠죠. 자기 기준을 그냥 정하면 근데 되겠네요. 그 기준도 아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되게 전설적인 투자자도 7만 원에 300만 원까지 갈 수 있었던 거를 14만 원에 팔아버리고. 그래서 그 기준이라는 것도 내가 공부를 좀 더 해야 된다는 거죠. 기계적으로 얼마에 그러니까 모든 기업은 얼마에 파는 게 맞아? 이런 룰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변에 이제 전 소장님을 만난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사도 되느냐에 대한 질문이 많았는데 최근에 보면은 좀 안 좋은 우려스러운 막 기사들이 많았어요. 여기도 보면은 뭐 인플레이션 있고 미국의 금리 인상도 있고 뭐 테이퍼링해서 막 자산 매입 속도를 좀 이렇게 줄인다 이런 얘기도 많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지금 들어가야 돼?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제일 많더라고요. 이거를 꼭 물어봐 달라고 하셨는데 꼭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식 들어가야 되냐? 네, 지금 제가 지금 그 길로에 서 있어요. 제가 지금 사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한 답변. 꼭 지금 들어가야 돼요? 모르겠어. 나 전 소장님 말 듣고 할래?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한국.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어제 관련해서 유튜브 마침 찍은 게 있어가지고 저도 공부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딱 요 시절에 코스피가 언제다 2001년 그때쯤에가 지수가 코스피가 500 정도였었다가 이제 뭐 아까 같이 뭐 이제 금리 인상 시즌 오고 인플레가 벌어지면서 그대로 내리 2000을 넘겨서 달렸습니다. 4배 올랐어요. 그러면 우리도 뭐냐면은 1400, 한 1500선에서 됐으니까 4배를 곱하면 6000이 나와요. 이 뭔 개소리야? 아니, 말이 안 되는 말이 것 안 같은데 근데 그 당시 때 사람들도 분명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코스피가 어떻게 500에서 2000이 가냐. 그러니까 그런 시절이 나올 수도 있다. 근데 그때는 왜 그랬냐면 중국이 WTO에 가입해가지고 무역이 터지고 이제 미국이 그때 이제 막 닷컴 버블로 실업자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유동성을 막 풀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이렇게 되면서 갑자기 이제 경제가 상승했던 거죠.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가장 유사했던 사례가 언제가 있었냐면 2013년이 있어요. 2013년에는 또 다른 사례가 있었는데 가장 유사했던 것 같아요. 이때가 이제 그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져가지고 미국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풀어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2013년에 테이퍼링 얘기가 나왔었어요. 버냉키가. 테이퍼링이 뭡니까?
푼 돈을 회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힘드니까 경제가 어려우니까 돈 풀었다가? 연방준비은행에서 코로나 때문에 다 풀었다가. 풀었는데 국가 채권 또는 부동산 채권을 사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사주는 양을 줄이겠다. 그래서 지원금을 좀 줄이겠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보조금이 축소되면은 리스크가 걸리는 게 아니냐. 이러면서 2014년에 증시가 굉장히 흔들거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금리 인상한 거는 2015년 12월. 그때 증시가 하락했었어요. 한국 증시가 당연히 금리 인상 터졌다, 난리 났다. 라고 해서 떨어져서 한 100포인트도 하락했는데 재밌었던 사실. 그때부터 다음 달부터 1815인가 35에서 2600까지 2년 동안 달렸습니다. 쉬지 않고 달렸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헬스 좋아하잖아요. 네. 자,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경제 체력이 좋아졌으니까 역기 프레스에다가 무게를 더 치는 거예요. 중량 치는 거예요. 그러면 헬스 코치가 연준이 봤을 때 아니 중량 쳐도 되겠네 라고 판단했으니까 중량을 쳐서 금리를 올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랬을 때 이거는 건전한 금리 인상이라는 거죠. 저 사람의 경제가 지금 튼튼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한 거다. 버틸 수 있으니까. 버틸 수 금리 인상이 있으니까. 된- 근데 반대로 잘못 판단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지금 헬스 코치가 잘못 본 거예요. 저 사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했다가 잘못 그거 금리를 쳐가지고 올렸어요. 그러면 이제 뭐 깔리지. 좀 깔리던가 어디 허리가 다치던가 뭐 잘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우려가 지금 우리가 테이퍼링 기준금리에 대한 문제라는 거.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금리 인상을 하나요 안 하나요 사야 되나요가 아니라 그러면 그 헬스 코치는 대체 뭘 보고 지금 금리를 올려도 된다라고 판단했을까? 네. 그래서 고용. 얼마나 지금 취업자가 늘었는가, 실업자가 얼마나 줄어드는가, 얼마나 물가가 상승됐는가, 얼마나 지금 제조업들이 잘 돌아가는가, 얼마나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고 있는가. 지표들을 그거를 보고 나서 기준금리를 올릴 거예요. 그럼 그게 좋지 않은 때는 못 올립니다. 잘못돼서 중량 쳤다가 이제 다치면 안 되니까. 그렇다라는 거고, 그게 확실하다 했을 때는 그제서야 금리를 올리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불안해하죠. 원래 헬스 코치가 중량 치면은 불안해 하잖아요. 그렇죠. 저 못해요. 막 이러면서 하잖아요. 딱 그 상황인 거예요, 지금이. 근데, 돼버려요. 그 순간, 이 사람은, 되네? 그 먼저 올라간다. 네, 그 다음 주에 또 뭐예요? 좀 더 올려봅시다. 이러면 또 올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는 건 뭐냐면 경제가 성장한다라는 거죠. 그때는 증시가 상승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IMF 이후로 봤을 때는 보통 금리 상승기에 증시가 최고점까지 달렸었더라. 증시 최고점 돌파했던 시기는 다 금리 인상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우려하는 게 아니라 이유를 찾고 왜 그런지 그럼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찾는 게 훨씬 낫다. 그게 좀 정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금리 인상에 겁먹지 마라 이렇게 정리를 좀 해도 될까요? 네. 네. 그래서 제일 지금 잘 봐야 되는 거는 환율이랑 유가. 네.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왜 올라갈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지금 코로나 이전보다 유가가 더 많이 올라갔을까? 그러면 유가가 올라간다라는 건 무슨 뜻인가? 실제로 석유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다라는 거죠. 항공기도 돌아가고 정상화를 찾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석유 수요는 세 개가 있는데 난방. 근데 지금 여름인데 유가가 올라가요? 그럼 난방 아니에요. 그러면은 운송, 공장. 그러면 운송이든 공장이든 두 개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공장 가동률이 전 세계에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 경기가 지금 호황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라는 거를 볼 수 있는 거고 환율이 지금 간만에 꽤 떨어졌습니다. 환율이 계속 떨어진다라는 건 뭐냐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에 돈을 넣어두면은 환율 때문에라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되고 있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은 몰려오는 게 유리하다. 그리고 환율이 떨어졌을 때 유리한 기업들이 있어요. 수출. 수입. 아, 괜찮아요. 부동산 전문가니까. 자, 왜냐하면 환율이 떨어지면 수입이 유리한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철강이 유리할까 할 땐 대답할 수가 없는 게 철강석은 싸게 사오겠지만 다시 또 수출을 해야 되는 거죠. 수입과 수출을 해야 되는 경우는 별로 그렇게 재미를 못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다 수입을 해서 국내에다가 다 팔아야 되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이제 뭐 원자재 관련된 있죠. 먹거리, 뭐 설탕, 밀가루, 옥수수, 콩 아니면은 이제 뭐 목재, 뭐 석탄 이런 것들을 해서 국내로 매출을 하는 기업들은 환율이 떨어질수록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업종이 좋겠구나라 봐야지 금리니까 아무 주식이나 사면 되나요? 그렇게 되면은 잘못된 결과가 나올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죠.
남았는데 하반기에 어디까지 갑니까? 숫자. 야, 아까 이거야, 내 이거. 2천 얘기하셨는데 자꾸 자막으로 깔까요? 전인구 5천 간다. 아니요, 포스트 그거- 인천 이거 간다. 성지 되는 거야, 성지. 더까지 간다는 생각은 없을 것 같고, 네.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지금이 되게 좋아요. 뜨거운 여름이고 화랑인데, 네. 이게 사람 그 본능이랑 연관이 있는데, 봄이 되면 소비가 늘어나고, 봄, 여름엔 소비가 늘고, 이제 투자도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연간 계획을 잡기도 하고, 우리가 인류가 기본적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씨를 뿌리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봄, 여름에는 우리 기본적으로 평균보다는 좀 좋아요. 증시 하락이라던가 뭔가 리스크가 있는 것들은 가을에 많이 왔어요. 아이고, 추울 때 오네. 네, 왜냐하면 추수를 하는 시기고 걷어서 겨울을 네. 대비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갑이 좀 안 열리고 투자사들 입장에서도 연말에 수익을 어느 정도 거둬야 되는 시기라서 투자보다는 이제 회수 쪽을 더 많이 생각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수급상 원래 가을이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시절이라 네. 막 너무 많이 오를 거다라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지수는 솔직히 못 맞추겠는 게 우리 반 학생 평균 점수 맞추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게 있죠. 지금 이 친구는 공부를 열심히 했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고 선생님이 수업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해도가 갑자기 좋아졌다. 아, 이 친구가 성적이 좋아질 것 같다까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반 평균이 몇 점까지 올라가겠다. 목표치가 나오는 거죠. 네, 좀 어렵지 않을까. 근데 했던 건 뭐였었냐면 횡보장이라 했었거든요. 3,200대. 네. 계속 위아래로 흔들니까 딱히 좋을 호재도 없고 나쁠 호재도 없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테이퍼링 얘기가 조금 나오면서 2013년 사례를 들으면 한 100포인트에서 200포인트까지는 출렁출렁하는 시절이 올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고 한 몇 년 더 봤을 때는 일시적이지 않을까. 막상 금리 인상하고 난 다음에는 2016년, 17년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흐를 수도 있더라. 예,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숫자는 부담스럽다. 그러면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숫자를 딱 얘기하기는 부담스러우면 하반기에 좀 유명한 어떤 섹터가 있을까요? 아, 사실 거의 다 간 것 같아요. 최근에